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브랜드가 필요한데 그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그걸 소개를 한번 해보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는 방법, 그 가운데 특별히 좀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거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한 그 아이디어들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직업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거지 이걸 꼭 해라 내지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업의 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경우는 직업의 수가 3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은 16,500개, 500개, 우리나라는 11,800개 정도의 직업이 있죠. 근데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차이가 있을까? 옛날부터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명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새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또는 새롭게 처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직업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뭐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직업의 수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업의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개척할 수 있는 직업도 많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건요, 기존에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그냥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잡는 최고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그냥 먼저 개발을 해서 최초로 깃발을 꽂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최고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최초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 새로운 것은 패러다임은 늘 자주 바뀌기 때문에 꼭 그걸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쉽게 설명을 해보죠. 하나의 뭐 직업 상담사다 그럼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이 처음 만들어진 건 벌써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로 세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 만들 때 이사로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로 처음에 자격증을 만들고 나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받았던 임금과 지금 받았던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97년도에 처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매일경제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서 고용부에서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그걸 자격 과정이라고 해서 수업을 딱 끝나는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3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원만 끝나고 나서 35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그로부터 지금 97년이니까 벌써 23년이 흐른 지금 웹 디자이너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이력서가 엄청 쌓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는 인건비가 35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이례적입니다.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제 말의 뜻은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을 갖고 그게 확장되기 이전에 내가 처음에 먼저 만든 게 중요하지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몇 분의 사례를 보죠. 주선희라고 혹시 이제 인상학자인데 아시죠? 그분의 경우 지금 어느 대학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상학의 우리나라의 박사 1호예요. 근데 인상학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예, 주 박사님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관상이에요. 관상 보는 건데 인상으로 이렇게 약간 순화를 해서 그걸 학문화 시키니까
우리나라 1호의 인상학자이면서도 교수로 아직까지도 재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연화 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미지 컨설턴트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굳건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다 깃발을 스스로 꽂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제자들도 양성을 하고 수강생도 수없이 배출을 해가지고 이미지 컨설턴트 한 사람은 이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깃발을 꽂는 사람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송영의 바늘 이야기 이분도 처음에 31살쯤 됐을 때 문화센터 강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뜨개 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손뜨개는 그냥 태교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비즈니스화 한 게 바로 송영의 대표인데,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파주에 손뜨개 박물관도 마련해 놓고 엄청 큰 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뜨개라는 게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손뜨개를 가지고 사업화한 비즈니스 모델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그것을 고도화한 것이 그분에게 준 일종의 최초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안경희라고 북아트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저쪽에 예술의 전당 이런 곳에도 초대 작가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상당히 좀 재밌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카메라 사진을 잘 찍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이게 책과 집중을 해가지고 두 개를 융합을 해서 북아트 전문가로 거듭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자기의 영역에서 굳건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어느 분이 왔어요. 갑자기 상담을 하는데, 권민정 씨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귀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할 게 특별히 없으니까 제가 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죠. 무엇을 잘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정원에 토피어리를 가꾸는 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토피어리가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고, 뭐 가위손에서 잠깐 봤던 사람들이 이게 정원사구나 이렇게 이 정도의 개념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는 정원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 이걸 가지고 소품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밍을 해줬죠. 토피어리 디자이너. 그걸 제가 이제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토피어리 디자이너를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신기하니까 이제 방송 작가들한테 전화 오고, 뭐 문화센터에서도 커리큘럼 만드는 친구들한테 전화 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줬더니 그게요 30분 만에 6개월 수강생이 꽉 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영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최고보다는 오히려 최초가 좋다. 최고는 공부를 뭐 20년 넘게 해가지고 죽어라고 다른 사람과 삐뜨기는 경쟁을 통해서 최고로 올라가야 되지만, 최초는 그냥 내가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에 사는 지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좀 뜨게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밍을 내 나름대로 했는데요. 자, 지금은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원초적으로는 이제 그 환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것도 결국에 들어가면 이제 환경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가열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더디게 또는 무디게 이렇게 살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다지 교육을 정상적인 그거 아니면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일상적으로 과외로도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3.6%인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얘기 들을 때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은 36% 정도로 앞서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은 앞으로 한 5년 안에 그걸 100%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탄소 배출이 되는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수출, 수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소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거를 세세하게 조목조목 좀 설명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학교의 방과후 교사라든지 또는 그 자유학기제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의 임직원 교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같은 뭐 비슷하긴 맥락이 있긴 하지만 물 큐레이터라는 것도 좋죠. 음용수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부터 물을 사 먹잖아요. 화장실 가도 돈 내고 들어가고요. 그만큼 물을 쓰니까 그만큼 이제 비용을 계속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물을 쉽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대단히 그것도 지도가 필요한 분야다. 따라서 물 큐레이터로도 참여해 보는 게 좋겠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재생 에너지 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위 이제 자원 순환 쪽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에코 컨설턴트 이런 것도 좋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환경 전문가 이런 게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있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 여러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네이밍을 달리하면 그리고 거기에 콘텐츠를 약간 보완하거나 또는 차별화를 하면 얼마든지 많은 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일단 네이밍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기 가운데서 이거를 좀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 네이밍을 좀 잘 해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솔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솔로들의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 이코노미스트. 최근에 제가 그 서초구에서 솔로들을 위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문제가 뭐냐면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죠?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 이것도 전문 분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만큼은 따라할 수 없고 또 로봇이 대체되는 시장도 많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브레인에 대한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직종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PC통신 시절에 정보검색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보는 접속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를 접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끄집어서 쓰는 시대가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뇌라는 것은 누구나, 너나 나나 아인슈타인이나 나나 불과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활성화되는 부분은 뭐 한 3%도 채 안 될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똑같은 것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지금 새롭게 표출되는 정보들과의 부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뇌는 똑같고 그 얘기는 뭘까? 정보는 흩어져 있고 하루가 다르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기억해서 내가 활용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따라서 어디에 무슨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는 정보 검색사도 하나의 새로운 뉴노멀이 필요한 직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분석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소개가 되더군요. 미래의 유망한 직종 그래가지고 저는요 빅데이터 분석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빅데이터는 앞으로는 모든 로봇에서 다 분석이 됩니다.
분석이 되니까 그 분석된 걸 가지고 분석하기 위한 물론 알고리즘은 사람이 짜야죠. 그러나 한번 패턴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용어가 설사 빅데이터 분석가가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용어를 달리 해야 된다. 소위 빅데이터 해석가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제1호 빅데이터 해석가다라고 표방을 하고 나오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통계학을 배울 때 이런 얘기를 교수가 하더군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의 그 직업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네이밍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최초로 깃발을 꽂으면 그것이 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내 시장이자 나의 브랜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일반 지식 기반 컨텐츠로 새로운 직종을 만들면 칼럼을 쓰십시오. 칼럼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블로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잡지에 쓰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인터넷 매체가 워낙 많으니까 글을 쓴다고 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보통 칼럼을 보고 방송 작가들이 섭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걸 듣거나 보게 되면 이제는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강의를 또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강의했던 그 방송이나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글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책이 되죠. 그래서 책으로 해서 인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해서 자기의 브랜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면 컨설팅으로 이어지죠. 제가 지금 이 단계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인사이트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콘텐츠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그걸 멀티 유즈 할 수 있는 콘텐츠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유즈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 쭉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직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엔 컨설팅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과 창업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새로운 직종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창업 전문가가 직업을 얘기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같이 다 맥락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